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아들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바람난 여자의 통쾌한 결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였다. 그 시간에도 집 안에서는 전자밥솥에 숨 쉬는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다. 그는 언제나처럼 먼저 일어났다. 오늘도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다. 전날 남은 반찬을 꺼내고 라면을 끓여 김밥처럼 말아 도시락통에 채워 넣었다. 계란을 얇게 부쳐보았지만 가장자리는 쉽게 찢어졌다. 손끝은 서툴렀고 마음은 늘 조급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하루를 버티는 이유였다. 안방에는 여전히 아내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다. 휴대전화 불빛이 이불 속에서 은밀하게 번졌다. 화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빠르게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감지되었다. 그는 그 빛을 보았으나 모른 척했다. 몇 달째 이어진 일이었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버린 현실. 그러나 그는 모른 척해야 했다. 지금은 도시락이 더 급했고 오늘 하루의 평온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해가 뜨자 아내는 욕실에서 나왔다. 머리에는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예전과 달라진 향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으나 또다시 침묵으로 덮었다. 아들은 졸린 눈으로 식탁에 앉아 물었다. 엄마, 오늘도 늦어? 딸은 아빠의 옆구리에 얼굴을 묻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대답 대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바빠. 하지만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출근길에 아내와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지하철 입구 앞에서 갈라지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날 아내는 평소와 다른 출구로 내려갔다. 순간적으로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창문이 내려가자 운전석에 앉은 낯익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오래전 우연히 마주쳤던 남자였다. 그때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시선을 돌렸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랐다.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몸은 제자리에 서 있었다. 현장에서의 하루는 지독하게 길었다. 철근을 옮기고 먼지를 삼키며 동료들의 농담에 억지 웃음을 지었다. 점심 도시락을 꺼내자 김밥처럼 말아둔 라면은 이미 풀려 있었다. 젓가락으로 늘어진 면발을 씹으며 전날 아내가 퉁대댔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숨 쉬기 힘들어. 마치 선고문 같았다. 변명도 설명도 없는 단호한 판결. 그는 씹는 행위로 분노를 억눌렀다. 퇴근길, 집 앞 분리수거장에는 낯선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명품, 매장의 포장이었다. 리본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 리본이 말해 주었다. 익숙한 손길로 묶인 매듭, 관계가 오래되었다는 증거였다. 집 문을 열자 아내는 이미 짐을 챙겨두고 있었다. 아이들의 장난감과 동화책은 남겨져 있었지만 화장대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을 불러 안았다. 아내가 문을 나서는 순간 딸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아들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집 전체를 흔들었다. 그 순간부터 공기는 달라졌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낯선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미안. 단 한 단어. 하지만 그 속에는 배신, 허영, 욕망, 피로, 회피가 뒤엉켜 있었다. 단어 하나로 정리된 무거운 현실. 그는 그 메모를 서랍에 넣지 않았다. 접으면 다시 펼쳐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드러낸 채 두었다.
아이들은 잠들었지만 잠 속에서도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들은 꿈속에서 중얼거렸다. 엄마, 딸은 이불 끝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이 가슴에 박혀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구두를 닦았다. 달코해진 가죽은 윤이 나지 않았다. 아무리 닦아도 상처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닦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 학교 앞에서 담임과 마주했을 때 그는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엄마가 당분간 집을 비울 겁니다. 담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의 뒤에서 서 있었다. 아들은 억지로 당당하게 교문을 통과했고 딸은 고개를 숙였다. 작은 어깨들이 버티고 있는 모습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밤이 되면 집은 더 조용해졌다. 그는 아이들 곁에서 잠든 척을 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공허, 미래의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다짐했다. 내일도 버틴다. 아내가 떠난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가구의 위치는 그대로였으나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긴 침묵이 자리를 잡았고 그 침묵은 천장과 벽지를 덮어버렸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매일을 살아내야 했다. 새벽 5시.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도 전에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더 누워있을 수 없었다. 두 아이의 아침을 챙겨야 했다. 냉장고를 열면 별다른 반찬이 없었다. 전날 남은 김치, 값싼 달걀 2~3개. 그는 다시 라면을 끓여 도시락통에 담았다. 계란을 얇게 부쳐 올려두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부족하더라도 배고프게 하지 말자. 아들은 졸린 눈으로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딸은 아빠의 눈치를 보며 말없이 밥을 먹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식탁 위의 소리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아들이 중얼거리듯 물었다. 아빠, 오늘은 몇 시에 와?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해 지기 전에. 그 한마디는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다짐이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온몸을 썼다. 철근과 시멘트, 먼지와 땀이 뒤엉킨 공간. 허리는 점점 굽었고 손은 갈라졌다. 동료들이 던지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방 무너졌다. 점심 도시락을 꺼내면 라면은 늘 불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먹었다. 씹는 행위 자체가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었다. 퇴근 후 아이들과 마트에 들렀다. 장바구니에는 가장 저렴한 채소와 라면이 담겼다. 딸이 조심스럽게 초콜릿 하나를 집어들고 아빠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장바구니에 넣었다. 딸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그 반짝임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주머니 속 동전을 세었다. 줄어드는 숫자는 불안의 그림자였다. 아들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교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드님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그는 대답 대신 긴 침묵을 삼켰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들의 공책에는 집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안에는 아빠와 자신만 있었고 엄마는 없었다. 아이는 그림 속에서 부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딸은 오히려 어른스러워졌다. 아빠에게 힘내라는 말을 건네고 설거지를 도우며 빨래를 개었다. 어린 손길은 작았지만 무겁게 다가왔다.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다. 그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렸으나 내색하지 못했다. 위로받아야 할 아이가 오히려 위로를 내어주고 있었으니까. 밤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자녀보험 납입 안내라고 적힌 봉투가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펼쳐보지 않은 채 그는 아내가 남긴 짧은 메모만 바라봤다. 미안. 단 한 단어.
그러나 그 속에는 배신과 회피, 욕망과 무책임이 모두 들어 있었다. 잉크는 손자국 때문에 번져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 희미함이 오히려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그는 현장에서 땀에 젖어 쓰러질 뻔했다. 동료가 부축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아들은 아빠의 목을 끌어안으며 물었다. 아빠, 우리 엄마 언제 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세게 끌어안았다. 대답 없는 포옹이 전부였다. 딸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괜찮아. 아빠 있잖아. 어린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그 또렷함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 버리는 현실. 그는 그 말이 위로 같으면서도 칼날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들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연필을 굴렸고 딸은 작은 소리로 단어를 외웠다. 그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달걀을 넣었다. 지글거리는 소리는 잠시나마 가족을 위로하는 소리였다. 세 사람은 말없이 달걀 프라이를 나눠 먹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소박한 의식처럼 따뜻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웃음은 점점 줄어들고 침묵이 늘어났다. 아들은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딸은 어린 나이에 어른의 역할을 떠안았다. 그는 두 아이 사이에서 흔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버티는 것, 그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몰래 집을 나섰다. 운동화를 질질 끌며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둡게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그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금세 사라졌다. 이웃이 아이를 보고 놀라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다. 그는 아들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제야 실감했다. 그날 밤 그는 아들의 방문 앞에 앉았다. 아이는 자는 척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문짝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유일한 위로였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들은 침묵 속에 갇혀갔고 딸은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갔다. 그는 두 아이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버티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깊어져 있었고 언젠가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조짐은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을 닫아도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집 안을 흔들었다. 그는 신문지를 말아 틈에 넣었지만 바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처럼 집 안을 맴돌았다. 그날따라 아들은 일찍 눈을 떴다. 책상 위에 올려둔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어보려 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지우개 가루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손톱으로 털어내며 마치 인생의 중요한 시험지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딸은 먼저 식탁에 앉아 빵을 굽고 우유를 데웠다.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달걀을 부쳐 접시에 올렸다. 오늘따라 달걀은 가장자리가 덜 찢어져 있었다. 그는 그 작은 성공에 잠시 미소 지었다. 아들은 가방끈을 메고 현관에 섰다. 운동화 끈을 두 번 묶고 다시 한 번 당겼다. 고개를 돌려 아빠를 보지 않은 채 짧게 인사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말투였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끄덕임 속에는 수십 가지 당부가 숨어 있었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다. 낮이 되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예보에 없던 소나기가 퍼부었다. 아이들은 우산을 펴거나 편의점,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다. 아들은 잠시 그곳에서 숨을 골랐다. 교실에 우산을 두고 나온 게 떠올랐지만 약속한 제출 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약속은 그에게 중요한 단어였다. 그는 결국 달리기 시작했다.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신호등은 이미 깜빡거리고 있었다. 반대편에서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불렀다. 빨리 와.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짧게 잘렸다. 신호등의 파란불은 빠르게 전멸했다. 그는 계산했다. 지금 뛰면 건널 수 있다고. 어린 계산은 가끔 잔인했다. 그는 주머니 속 보고서를 꼭 쥐고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빗길 위를 달리던 택배 트럭이 미끄러졌다.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번쩍 울렸다. 경적이 뒤늦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아이의 시야 옆으로 커다란 그림자가 덮쳐왔다. 충돌의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빗방울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공기 속에는 옅은 숨소리 하나만 남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아스팔트 위에 누운 아이의 운동화 끝은 젖은 빗물에 반짝였다. 반짝임은 생기가 아니라 젖은 물기의 반사였다. 아이의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듯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입모양만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7분이 걸렸다. 7분은 끝없이 길었다. 아이는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다. 소식은 느리게 아버지에게 전해졌다. 파출소를 거쳐 학교를 거쳐 병원 안내실로 전달됐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나갔다. 빗물이 종아리까지 튀었고 바지는 흠뻑 젖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단 한순간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했다. 응급실의 불빛은 차갑게 빛났다. 아들은 수술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빠른 말로 상태를 설명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출혈이 심합니다. 머리 쪽이 단어가 끊어져 들렸다. 그는 수술실 앞에 서서 벽에 기대었다. 앉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긴 수술이 이어졌다. 기다림은 그에게 수백 가지 가정을 떠올리게 했다. 오늘 아침에 아이를 한 번 더 불러 세웠더라면, 우산을 챙겨주었다면,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가정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지만 현실보다 더 깊게 찔러왔다. 딸이 이웃 손에 이끌려 병원에 도착했다. 작은 우비에 젖은 얼굴. 아빠를 보자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그 온기가 그를 간신히 붙잡았다. 둘은 말없이 같은 벽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장기기증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 밝은 색감은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수술실에 불이 꺼졌다. 의사의 눈빛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은 곧 선고였다. 아들은 침대 위에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차갑고 무거웠다. 영정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운동회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웃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을 이제 현실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향을 3번 올리고 허리를 굽혔을 때 그의 등에서 뚝 소리가 났다. 너무 오래 버틴 몸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딸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린 어깨가 반복해서 숙여졌다. 그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그때 장례식장 복도 끝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외투를 입고 초라하게 선 아내였다. 화려했던 코트는 사라졌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어와 영정 앞에 섰다.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입술만 움직였다. 미안. 그러나 그 단어는 공허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목구멍이 막혔다. 걸림은 분노의 다른 이름이었다.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가 뒤로 물러섰을 때 보험사에 이름이 적힌 서류가 도착했다. 지정수익자 확인, 친권자, 법적 권리.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아직 분노도 절망도 다하지 못했는데 현실은 잔인하게 다음 절차를 밀어붙였다. 밤이 깊어 장례식장 불빛이 낮아졌을 때 그는 복도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었지만 열기는 금방 사라졌다. 멀리서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은 건조했지만 그 의미는 너무 날카로웠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창문 틈에 다시 신문지를 밀어넣었다. 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집 안에는 다른 소리가 생겼다. 전화기의 진동, 번호는 낯설지 않았다. 보험사였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울릴 것을 알면서도 끊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딸은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종이에 파란 하늘을 크게 칠하고 그 안에 작은 별 하나를 그려 넣었다. 오빠는 하늘에서 본대. 아이의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가슴을 찔렀다. 그는 울지 않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다. 김이 올라와 눈가를 스쳤다. 스치는 순간 눈물이 번졌다. 밤은 깊어갔다. 그는 서랍을 열어 자녀보험 납입 안내가 적힌 봉투를 꺼냈다. 그러나 오늘은 읽지 않았다. 대신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아직 결정을 미루는 것이 그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창밖가로 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그 불빛을 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내일도 버틴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향 냄새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정막만 남았다. 남자는 며칠째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축구공 모양의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다. 아들의 손때가 묻은 작은 고리는 여전히 따뜻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착각이었다. 현실은 싸늘했고 그 싸늘함이 온몸을 감쌌다. 딸은 방 안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파란 하늘 한가운데 별 하나를 그리고 옆에 조그만 글씨를 적었다. 오빠. 아이는 아빠가 그림을 보지 못하게 살짝 숨겼다. 그럼에도 남자는 느낄 수 있었다. 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움과 고통을. 며칠 후 현관벨이 울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설지 않았다. 한때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던 여자.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초라했다. 화려한 코트 대신 낡은 외투. 빛을 잃은 눈. 무너진 어깨. 남자는 문을 닫으려 했으나 그녀의 손이 문틈을 막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고 전해졌다. 아이 소식 듣고 왔어. 그 한마디에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지금 그녀가 입에 올린 아이는 이미 땅속에 누워 있었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참았다. 대신 차갑게 물었다. 이제 와서 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피하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입술은 떨렸고 결국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러나 그 미안은 공허했다. 진심이라기보다는 의무처럼 보였다. 남자는 등을 돌린 채 두 손을 움켜쥐었다.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서류상 지정 수익자는 부모였다. 아내는 아이의 법적 어머니였다. 그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병원, 장례, 그리고 이제는 돈. 아들의 죽음조차 그녀에게는 돈으로 이어지는 현실. 그는 치를 떨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아이의 보험금, 내 권리야. 엄마니까. 그 말은 칼날이었다. 아이를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차갑게 웃었다. 웃음은 분노보다 더 잔인했다. 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어린 눈에 비친 어머니는 낯선 사람이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오빠 죽은 걸 돈으로 생각하지 마.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딸의 눈물은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흔들렸다.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었다. 아이를 낳은 건 나야. 내 몫이 있어. 남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내가 낳았을지 몰라도 키운 건 나야. 내가 버린 아이를 내가 지켰어. 내가 찾은 건 아이가 아니라 돈이지. 목소리는 터져 나왔고 울부짖음은 집안을 울렸다. 딸은 아빠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떨렸지만 그 손길은 아버지를 붙잡았다. 남자는 딸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이미 아이답지 않은 깊은 슬픔과 얼음 같은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눈이 그를 멈추게 했다. 아내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나갔다.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울렸다. 그 소리는 멀어지면서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나 그 희미함이 남자의 귀에는 더 크게 다가왔다. 남겨진 건 정막과 딸의 흐느낌뿐이었다. 그날 밤 남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가로 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아내가 남긴 메모를 꺼냈다. 미안. 오래전의 글씨와 오늘의 미안은 똑같이 공허했다. 그는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러나 쓰레기통조차 그 쪽지를 받아주지 못하는 듯 메모는 구겨진 채 구석에 굴러갔다. 딸은 옆에 앉아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 둘이서 살아가자. 그 말은 어린아이의 다짐이 아니라 동료의 맹세 같았다. 남자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떠난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딸과 함께 무너진 집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비록 가난하고 외롭더라도 이 작은 손을 지켜내겠다고. 창밖에 새벽빛이 서서히 번졌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도 버틴다.